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여야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림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죠? 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별도 신상 발언 없이 표결에 붙여진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부로 의원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아들의 성과급 논란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소상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전제를 달아 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이틀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됩니다. 먼저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특검 수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다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이라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가 대장동 의혹만으로 특검 대상을 좁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재명 캠프 출신 우원식 민영배 의원은 이 후보가 얼마든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떳떳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을 시간 끌기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게 아니면 즉각 특검 논의를 시작하자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요청해 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맞불을 놨는데 다만 야당이 생각하는 범위만으로 특검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높아진 압박 수위에 여당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을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코인 표심으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곧 청년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외교 행보에 나서면서 보폭을 넓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여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코서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어서 잠시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최근 요소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포함한 한중 관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 외교로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인데 새로운 이재명표 대외 정책 구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박 2일 호남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조금 전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김해 봉화마을입니다. 윤 후보가 영호남을 오가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호남 일정부터 이곳 봉화마을 방문 일정까지 제가 쭉 이어서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김해 봉화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바로 첫 방문인데요. 검은 정장 차림의 윤 후보는 이곳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참배 이후 방명록에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참배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제기되는 사과 요구에 대해선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윤 후보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5.18 민주묘역에서의 사과에 이어 호남 민심 다독이기, 또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 행보로 풀이됩니다.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윤 후보는 기념관 방문을 마치고 통합과 포용의 김대중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기념관 앞에서는 윤 후보 목포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윤 후보를 환영하는 지지자들이 나뉘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도 청년층과 외교 행보를 하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다소 격차가 벌어진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차원의 대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 직접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현재 좀 차량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1대1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후보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단도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입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너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예. 우선 후보의 메시지가 후보 혼자로서 말씀하시고 이 파급력에 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파급력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한 명씩 어떤 담당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선대위 회의가 네. 그러니까 전체 선대위 말고 공보 대변인 회의가 오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동안에 우리가 선대위가 지금 구성되는 데가 몇 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 언론 소통에 좀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언론에서 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공보단 회의. 요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 후보가 거슬리기는 한다. 하지만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곧 회복하고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전 선대위 회의에서 혹시 이 지지율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첫 회의였기 때문에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예. 지지율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 그 지지율을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응답률이 좀 높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네네. 얘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후보의 메시지가 참으로 좋은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 부대변님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건데요.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만나고 있죠? 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한중 관심사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본격적인 첫 외교 행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요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중국도 요소가 부족해지면서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지금 네?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을 할지도 저희가 계속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외교 행보 첫 발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국말도 잘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대국장을 맡고 있는 김영국입니다. 먼저 저희 측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 참석자는 잠시 뒤에 대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십니다. 김한정 국제위원장이십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이십니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십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럴까요? 대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한 중국 대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민이 외교 선배님도 계시고 국제 관계에서도 많이 좋은 의견 받은 분이 많습니다. 또 이게 우호 한중 우호 도시협회이지만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우호 교류 관계를 다 이끌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오늘
그리고 이분은 우리 부대사입니다. 공사 차소 김영광. 한국도 오래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한국에 근무했는데 여기도 대사관도 있고 부산도 있었고 부산 총사관도 있었고 주계글은 중국 공산당 중남부에서 왔습니다. 참사관. 예. 그러면 대리는 우리 정무과장, 정무부장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참 영광이기도 하고 아주 기쁩니다. 예. 후보님이 고견을 우선 좀 청취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사님은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만나 뵙고 제가 좀 과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재밌긴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대사관 관저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우리 권기식 회장님은 원래 아는 사이시라고 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따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종석 장관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실용외고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 당의 국제 관계위원장 맡고 계셔서 우리 신 대사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로 뭐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또 역사적으로 문화를 함께하는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한중 간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졌고 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요소수 문제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일종의 좀 불편함을 겪고 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지금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사님께서 우리 당의 여러 다른 분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통관 문제도 상당히 친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사실 요소수 문제 말고도 저희가 중국의 수입을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도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좀 리스트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 비상 상태에 좀 대비를 해보자는 제안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중 간의 이 경제적 협력 의존 관계가 계속 심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미리 좀 예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은 사실 뭐 중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모두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방안들을 잘 찾아내고 또 협력할 부분을 협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 동북아 상황을 만들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좀 더 심도 있는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님은 당에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경기도 지사 하시면서 저도 가서 인사하고 아주 중요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중한 양국은 우리 수천 년 교류의 역사 가진 중요한 이웃입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래야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30년간 발전을 걸쳐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양국이 연간 무역액은 3,500억을 초과했습니다. 올해는 3,400억을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한미, 한이오 합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투자도 1,000억 달러에 달했고 연간 인조 교류도 코로나 전에 1,000만 명 이상 됩니다. 코로나 지금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는 이겨내고 앞으로도 회복해서 보다 많은 인원 교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국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깊이 융합된 것은 양국 지도자 관심과 지지 그리고 6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내년은 중한 문화교류의 해이자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양국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중한 관계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30년 양국 관계 발전 위한 기초를 잘 다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여수소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관련된 규정을 사실 이거 조정한 것은 특정 국가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부족해서 그러나 한국분들 이렇게 직면한 어려움을 우리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을 저도 동구 정부에 잘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중한 양국이 산업체과 공급체는 깊이 융합되어 매우 긴밀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건 하나의 요소도 아니라 수천 개 이렇게 그렇게 체인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또 가까운 이웃이고 아주 편합니다. 서로 교류하는데 주고받는 것도 아주 편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양국이 경제 무역 분야에서 양국이 요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잠재력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이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잘 지키고 함께 또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후보님하고 또 중요한 고견을 지금 또 이제 기자님들 나간 다음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싱양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좀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양밍 주한 중국 대사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었고 중국도 역시 요소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 이해해 주길 바라고 본국에 한국의 협력 요청을 잘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한중은 운명 공동체 관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 부대변인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외교 네. 첫 행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또 미국 대사들이 접견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서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검사 당시 부산은행, 저축은행 수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꼭 조건부 특검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네. 아니고요. 예. 우선은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가 점점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그런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특검은 할 수 있다. 다만 보통 특검이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대고 특검을 보통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켜보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자금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초기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이것도 의혹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혹들을 다 같이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한 그 가족 수사, 뭐 본부장이라고 해서 수사가 10건이 있잖아요. 그중 네. 하나를 꼭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쪽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고 예. 윤 그 후보의 수사도 가족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예. 대장동 건은 하나로 특검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도 좀 더 검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선은 후보가 그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께서 다 보시는 토론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 다시 뭐 말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가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잖아요. 먼저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회복되신 걸로 저도 그 전에 들은 상황이고요. 예. 퇴원은 어제 당일날 퇴원하기는 하셨습니다. 맞이하셨고요. 근데 낙상이라고 그것도 집에서 낙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에서 떨어진 걸로 많이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과로 피로가 좀 쌓여서 서 계시다가 쓰러진 정도이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어디로 이동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30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생 탐방 버스를 탄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꼭 굳이 2030만의 지지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마음이 떠나신 분들도 있고 지지를 했다가 돌아서셨던 분들도 좀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가서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들의 문제점을 고민을 함께 같이 계속 꾸준히 고민을 듣고 방법을 찾자.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 만나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자리에서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듣고 한번 방법을 그러니까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한 번에 어떻게 마음을 돌려놓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구애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 2030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항상 구애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그런 지금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 수급 부족 사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건설 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 판매업체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할당량도 정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하고 또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만 합니다. 네, 중고거래 시장 등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 설명에 따르면요.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은 당연히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특단의 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연말까지입니다. 정부 설명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수급 통제를 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 안정법의 바탕을 둔 것으로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이나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실시한 바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등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중동발 오일 쇼크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이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에 중국 등의 특정국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이나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에 공급망을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된 품목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일본 관련 문제만 집중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전지, 철강, 석유 등 주요 업종의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 방역의 주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온 데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위중증 환자 수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이 늘어 473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1명이 늘어
누적 3,0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20명입니다.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늘면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로 보면 국내 발생이 2,494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9명, 경기가 816명, 인천 186명 등 수도권이 2,001명으로 국내 발생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76명, 부산이 68명, 충남이 50명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77%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 중인데요. 하지만 이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거나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통한 사연을 가진 환자와 유족들이 어제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고3 학생의 아버지, 장재영 학생의 아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아버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아버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영 학생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에 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화이자 백신 1차 맞았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었고요. 예. 2차를 맞은 후에는 그 사망 후에 이제 그 엄마에게 들은 내용인데 네. 저녁 때 조금 이제 그 몸살 기운 같이 좀 추운 듯한 증상이 있었었고 예. 그 후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2차 접종일이 정확하게 언제였던 겁니까? 1차 접종일은 7월 31일이고요. 2차 접종일은 8월 20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장재영 학생이 세상을 떠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이에 아무런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백신 접종 이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접종 후에는 뭐 평상시와 다름 없었었고요.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고3 학생이다 보니까 도서실 갔다가 이제 귀가하고 그런 형태였고요. 보통 그 평상시에도 코로나 이런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였고, 예. 심지어는 이제 귀가 시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이렇게 취침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랬군요. 8월 20일 2차 접종을 맞고 몸살기가 좀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신 겁니까? 아니요. 그 일상적으로 정부나 매스컴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부작용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 타이레놀 한 알 정도 본인이 복용하고 다음날 일상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럼 언제부터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악화가 된 겁니까? 뭐 이상 증세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사망하기 전날도 그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동네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네. 평상시보다는 조금 평상시 때는 항상 이렇게 뭐 좀 늦게까지 얘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일찍 그냥 한 11시경 정도에 집에 귀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샤워하고 한 12시경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유추하기로는 12시 이후에 취침을 해서 제가 10월 31일 일요일 날 아침 10시 정도에 깨우려고 했더니 대답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바로 119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응급처치하기 너무 늦었던 겁니까?
그 집 안에서 사망 최종 확인을 받았고요. 예. 그 119가 바로 그 집 앞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119에 신고를 했더니 119 그 상담사분께서 영상 통화로 전화를 해서 네. 저희 가족이 집에서 CPR을 하고 있었고요. 예. 잠시 후에 119 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인공호흡기하고 제세동기 작동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부의 신고나 이게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나 하셨던 거군요. 일단 그 형사분들이 이제 검사를 나왔을 때 그 원인 미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네. 그다음에 그 병원으로 안치를 후에 그 공안 그 의사분이 했었던 원인 미상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형사분에게 그 부검 의뢰를 희망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평상시에 어떤 뭐 기저질환이라든가 질병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그 부작용 의심을 가지고 부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수나 그 의료진 소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미상이고요. 국가에서 부검상으로는 지금 아직 그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결과를 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부모님께 알려준 뭐 사항 내용에는 없겠네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휴일이라서 그런지 그 다산 콜센터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받았었는데 휴일이라서 그 해당되는 관련되는 이제 직원이 없어서 그 보건소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고 다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는 뭐 병원이나 형사 관계자분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취지로 내용을 하고 전화를 끊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연락받은 거나 질병관리청에서 연락받은 건 없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었던 부분, 그런 연락이 없었던 부분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버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백신 접종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 국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사연들이 참 절절하더라고요, 아버님. 네, 저도 뭐 어제 참석을 뭐 이제 학생이 사망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장례 치르고 그러나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사실 뭐 현재도 뭐 현실적으로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그 슬픔이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버님께서도 울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수영 선수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2만 원 받았다면서 10원짜리로 그 돈을 바꿔 오셔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듣고는 좀 어떠셨습니까? 그 순천에 있는 수영선수 오빠가 그 증언자로 어제 나와서 증언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일단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지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제 병원 치료비의 그 자부담금 중에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를 아마 그 치료비 보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 수영 선수가 한 이틀 정도 만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병원비는 한 3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5% 정도 되는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거를 그 자기 동생의 목숨값이냐 하면서 굉장히 그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어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토론회 화면 보니까 질병관리청도 참석한 것 같던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뭐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었고요. 의견을 듣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시간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도록 그 많은 이제 증언과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의견을 청취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강위해대응관 담당 국장님이 소통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토론에 참석한 그 담당 국장 혼자만이 결정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인과성은 불충분하다 이런 결론도 나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던가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일단 백신 접종한 게 며칠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그 실제적 피해를 인정받는 부분들이 뭐 혈전이 있었느냐, 심근염이 있느냐 이 정도의 그 경우에만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국가수나 병원 의사분들이 인과성을 인정한 의견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질병청에서 심사했을 때는 그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심사를 하는 분들이 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에 서류만으로 많은 양의 그 상황을 심사하는 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 방역 당국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랑 방역 정책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제 그 아들도 부검 중이기 때문에 그 인과성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신고가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문의를 할 곳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병관리청이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어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를 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스톱 신고센터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전화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두 곳 다 전화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긴급하고 슬픈 상황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다른 담당자 연결을 받아서 또 설명을 해야 하고 또 담당자가 부재 시에는 연락 오기를 기다려 하고 이런 상황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 있게 문제 해결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신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맞기도 하지만 이웃과 우리 국민들을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고 큰 부작용을 겪거나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는데 정부가 좀 더 이 가족들과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 장정학 학생의 아버님 장순철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한 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 외교관들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일보입니다. 네,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들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우선 사고 당시 상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남산 3호터널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3차로로 43살 박모 씨가 몰던 택시가 주행을 하는데 왼쪽에서 승합차가 한 대가 끼어듭니다. 준 외교관 번호판을 단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렸지만 차량은 그대로 차로로 들어왔는데요. 사고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이 화가 난 택시기사가 다가가서 정차를 요구했지만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 도망가네. 차 긁혔어요? 예.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냥 가네요.
택시기사도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는 차량을 뒤쫓았는데요. 1km 가까이 추격한 끝에 미 대사관 차량은 용산 미 8군기지 초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이어 경찰도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차량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 모두 4명의 미국 외교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질문을 던졌지만 미국 외교관들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갔는데도 음주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나서 일단 꺼보세요. 뺑소니인지 아는데도. 취재진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정차를 요구하는 자신을 이 외교 차량을 운전하던 외교관이 조롱을 하기도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 가서 차 세워라. 빨리 차 사고 났으니까 그 차 세우고 보험 처리해라 그랬더니 핸드폰 들고 놀리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번 일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미 대사관 측은 소속 외교관들이 탄 차가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수사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추가 해명은 자제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낸 미 외교관들의 신분이 확인된 만큼 일단 귀가 조처했다면서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리고 경남 김해 봉화마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확행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후보 어제 5.18 민주묘지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김대중 기념관 또 봉화마을까지 찾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박 2일 일정인데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의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적인 당심에 의해서 그 당선이 힘입었지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든가 진보적인 표현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선 본선은 결국 중도층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그 호남 방문 그리고 진보 대통령 인사 고향 방문 뭐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시동을 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광주 방문도 그렇고요. 오늘 목포 방문도 그렇고 참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달래려고 간 건데 이게 과연 호남 민심 달래는데 좀 도움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그 쌓였던 감정들이 이렇게 없어지리라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은 보여지는데요. 예. 호남 방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을 받은 것이 박근혜 그 후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0%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거의 그 최대치였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 8% 많으면 10% 정도 나오는데 그 정치 참여 초기에는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호남에서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세를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 그렇다면은 거의 대선 승리에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공략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호남 공략이 중도층 공략이고 결국 수도권 공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호남을 몇 차례나 또 어떻게 방문할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은 윤석열 후보,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손 든 소리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로지 윤석열 당신은 전두환일 뿐이다. 옆에 가셔. 양손으로 해줄게. 양손으로.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 통합으로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놓으신 그런 행적과 지혜를 오늘 이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 전시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후보님 보시기에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자신을 반대하는 분들 모두 포용하겠다. 계속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대선 후보가 DJ 정신, 김대중 정신을 국민 통합 정신으로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책 잡을 일은 아니죠. 그건 권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통합을 말하고 모두의 대통령 100%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지만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열과 갈등이 두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대통령이 돼서는 좀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쓴 그 방명록이 지금 방금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반드시를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똑바로를 쓴 거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고 있거든요. 네, 5.18 민주묘지 방문했을 때 방명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인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must 꼭 이것을 오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것이 아니다. 똑바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SNS에서 그러면 더 문제다. 5월 정신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 삐뚤어진 것이 있느냐.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5월 정신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의 평가는 제가 내리는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화마을을 찾은 윤석열 후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 예방은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약속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를 꺼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중수 1과장을 있었을 때 안희정 강금원 씨 다 구속시킨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노정현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아파트 구입 사건 이거 수사도 중수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중수 1과장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악연들 때문에 권양숙 여사가 만나기를 좀 꺼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동서 강행군의 행간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11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이 있고 나서 후보로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컨벤션 효과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늘 전국 지표조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면접조사로 발표를 하는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39%로 이재명 후보 32%,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7%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35%였습니다. 그 4%포인트 뛰었고 이재명 후보는 30%에서 2%포인트 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컨벤션 효과를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착화됐다. 윤석열 우세가 고착화됐다. 또 대세가 형성돼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주 지나봐야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나봐야지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 지지 강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계속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는 층만을 대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65%였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였는데 여기서 또 눈여겨보게 될 대목이 세대별 지지 강도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36%, 그리고 바꿀 수도 있다가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아직도 마음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층이 63%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20대 또 확대하면 30대가 중도층이다. 스윙보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0대는 여당 후보에게 그리고 60대 이상에게는 야당 후보로 좀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20대, 30대는 그 자체가 중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 비중으로 봤을 때도 20, 30대 비중이 60대, 70대 이상보다 더 높지요? 상당히 높습니다.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이들이 투표율이 낮다라고 그 지적을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아니면은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92%나 됐습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76%입니다. 전체 투표율이 77%가 조금 넘었는데 갈수록 20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동안에 20대 특히 20대 남자가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표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이낙연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는데 또 그 표가 또 길을 잃었다. 그래서 20대 남자, 30대 여자 표를 누가 잡느냐 이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을 잃은 20대,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각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소확행 1호 공약,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것도 청년 표심을 좀 노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MZ세대에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이 뭐냐면 소확행 1호 공약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그것을 1년 유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가상 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 획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부의 축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렇게 가상자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과세한다라는 것이 그걸 그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유예하겠다. 그리고 기본 공제 지금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2030 세대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과세 유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각종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충분히 당과 정부와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와 나는 다르다. 네.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그 국민들의 삶에 파고드는 공약을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정부와 삐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예. 당보다 앞서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이 따라와라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공약이고도 유예 공약도 원래 작년 이맘때쯤 작년 예. 12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거든요. 예.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그걸 시행하기도 전에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그 불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또 법을 고치면은 유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민주당은 유예 쪽으로 그 당론이 굳혀져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원 개별적으로 과세 유예를 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 흐름을 거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지금 막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서 사고했었고 그러나 그 음주사고는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여 년 전에 음주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술 깼습니다. 술 깬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러고 이미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시장, 도지사 거치면서.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현재 국가를 운전함에 있어서 초보 운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 비탈길 그야말로 S장을 꼬불꼬불한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또는 절벽길 근처를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초보 운전자 가능하겠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전과 사법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국민 앞에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자는 현행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한 인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네, 관훈 토론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실수할 위험이 있다.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음주운전 경력보다는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둘 다 위험한 거 아닐까요? 둘 다 위험하죠. 이 말 자체는 원래 안철수 후보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둘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말에서 시작한 거고 질문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본 건데 근데 이 논란이 확산되면 될수록 결국 손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음주운전이라는 전과를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공격이 오니까 이렇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은 말로 또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건부 특검 수용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오늘 특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대선 전에 특검이 시행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가 대장동 의혹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넘지 못하면은 사실상 지금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방법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 특검입니다. 특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수용론을 이렇게 수용을 쭉 들으면서 선뜻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 결국은 정면 돌파다라고 해석을 붙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심쩍은 구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 여야 간의 논란을 계속하면서 시간 끌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원식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가 얼마든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떳떳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아직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청와대가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지금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윤 후보 개인 일정으로 축하난 전달이 한 차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지난 8일 월요일 전달할 예정이었죠. 네. 그렇지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바쁜 일정들이 많아서 한 차례 미뤄졌고 15일 날 이렇게 전달이 된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달을 하면서 난을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을 하겠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이렇게 축하난을 전달한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축하난은 전달한 경우도 많았었고 또 오세훈 시장 당선됐을 때는 축하난이 전달된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이제 모르겠지만은 야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한 경우 저는 처음 봅니다. 거기다가 야당 후보에게 전달한 경우 처음 봅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에 나름대로 이제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냈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약탈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하의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또 그걸 받는다 모습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예약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출장 성매매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만 건에 달하는 문의 전화 내역을 확보해서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걸어 나오는 여성을 보고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쳐나와 차를 에워쌉니다. 성매매 여성과 여성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여성과 운전기사를 고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주도 붙잡혔습니다. 집에선 예약 받을 때 쓰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체는 모두 4곳. 업주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 41곳을 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예약이 꽉 차면 서로 고객을 넘겨주는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모도 활발했습니다. 포털 검색창과 성매매 전용 검색 사이트에 자신들 업소가 먼저 나오게끔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업주가 직접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업소를 시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 광고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검색했을 경우 가장 상위 버전에 뜰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현금 인출 담당도 따로 둬 윗선을 알 수 없게 하고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해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집과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따르다 보니까 성매매 범죄들이 전부 산업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 건에 달하는 성매매 문의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 근처까지 퍼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늦가을엔 예년보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산불에 대응하는 첫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다소 강한 상황. 훈련은 북한산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산불 진화대원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이 투입되고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원도 가세합니다. 산불 지역 안에 고립된 등산객이 발견되자 바로 인명구조용 소방 헬기가 투입되고 화마의 길목을 차단하면 초대형 헬기의 순서. 수평, 수직, 물대포를 쏟아부으며 주부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도시 지역은 큰 산불이 아니더라도 작은 산불에 의해서도 큰 재난성 피해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지역에 맞는 산불 진화 체계가 필요해서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217건에 이릅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68건으로 전체 산불 건수의 11%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산불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중국 동남부 지역의 상대 습도는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과거 39년 기간 대비 상위 21%, 즉 8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뿐만 아니라 도심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커질 수 있다며 산불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강원도 속초항에 정박한 4톤급 어선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출동 직후 경유 200리터가 들어있던 연료통 환기 구멍을 막아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로 손꼽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금동 밀보살 방가사유상 2점이 6년 만에 한자리에서 관람객을 맡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실 2층에 국보 방가사유상을 위해 별도로 조성한 439제곱미터 규모의 사유의 방을 내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가 할인됩니다. 이게 세금이 할인되니까 기름값도 떨어지겠죠? 내일 주유소에 입고되는 기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생활 대란이 우려됐던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일부 계약 물량을 풀어주고 호주,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인하가 됩니다. 할인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휘발유 가격 경유가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 휘발유 자체를 리터당 164원이 이제 인하되고요. 네. 경유는 116원, 그리고 이제 LPG는 40원 정도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기름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좀 참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전체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관련돼 있는 알뜰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약 20%거든요. 네. 20%는 바로 인하폭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80%가 민영 주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주유소는 바로 못 내리는 이유가 이미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재고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아마 인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 1, 2주일 정도 있어야지만 인하가 실제로 일선 주유소에 모두 다 퍼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알뜰 주유소인지 일반 민간 주유소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필수 교수님, 이 기름값 올리고 내릴 때 민영 주유소들 보면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 늦게 내리는 것 같던데요? 일반 소비자가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예. 내려가는 걸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느냐. 그리고 예. 올라갈 때는 뭐 보이지 않게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 유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운영비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그 실제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류비 자체가 수입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부가 좀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알뜰 주유소에 먼저 적용이 될 것 같고 민영 주유소는 뭐 재고 물량을 좀 소진한 이후에 적용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알뜰 주유소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고속도로 같이 붙어 있는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들이 보통 일반 알뜰 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의 뭐 10개 중에서 2개뿐이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일반 민간 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그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것들은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한 1, 2주일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계속 보이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인하되는 사이에 또 유류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더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적용되려면 1, 2주일 걸리는데 기름값이 그 사이에 올리면 또 기름값 인상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소수 이 수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네. 이제 기존에 한국에 묶어놨었던 요소 물량 일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청도항을 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래 약속된 것이 중국에서 18,000톤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출발하는 거는 2,700톤 뿐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요소 2,700톤이면은 곱하기 3을 해야지 요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 필요한 1년에 워낙 이제 국내에 경유차가 많다 보니까 400만 대가 SCR이 장착돼서 요소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2,700톤이 들어오는 것은 1년에 국내에서 필요한 게 6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 몇십 일치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요소수를 안정되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풀리기까지는 지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이 재고 물량까지 좀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 몇 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만 해도 한 98% 정도의 요소를 중국에 의존을 하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나 베트남으로도 활로를 좀 뚫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임시 방편이 되는 겁니까? 임시 방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호주의 수송기 파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완성된 요소수거든요. 예. 그게 27,000 리터 가지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내에서 이 하루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60만 리터에서 80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리터로 비교를 했을 때 27,000리터라는 것은 하루 쓰는 용량의 4.3%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은 분량이어서 근데 티끌모아 태산식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2, 3개월 정도는 버티면서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요.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리터에 한 10,000원 내외를 보통 구입을 했는데 이런 편하게 구입을 하고 1리터에 10,000원 내외로 안정된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5,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가 오늘 긴급 수급 조정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수정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거기에 조치 내용 중에요. 차량별로 요소수 하루 사용량을 제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는 승용은 한 주유소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한 번에 10리터까지 해당이 되고요. 예. 상용차는 30리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일단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배급제에 대한 것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언제 얼마만큼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정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고 들어오는 대로 지금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나 안정된 공급량 또 안정된 가격 또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승용차 10리터 하게 되면은 보통 1년에 2번, 3번이니까 승용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상용 같은 경우에는 트럭의 크기에 따라서 적게는 25리터에서 60리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또 300-400km 주행할 때마다 이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과 용량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 화물차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업계 요즘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소수 넣는 차량에서는 이 요소수가 부족하면 운행이 좀 멈추거나 갑자기 속도가 급감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금지돼 있는데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좀 한시적으로 제거하는 걸 허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했지만은 SCR 전국의 그 400만 대 중에서 약 200만 대가 화물차거든요. 예. 근데 화물차에 대한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환경부에서도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종마다 소프트웨어를 손을 대면서 SCR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외부의 장치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모든 화물차 200만 대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국제 간의 약속에 대한 것들도 어긋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또 질소 산화물이 그대로 시중에 뿜어지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거 복원하는 것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이한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아마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요소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물류 대란이라는 큰 문제까지 커지게 되면은 뭐 가릴 때가 아니겠죠. 그때 되면은 네. 뭐 최후의 수단이 SCR 무력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상당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수급 부족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적어도 수입하는 것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수입을 다변화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번 이미 신호가 많이 왔었고 그런 예. 사례로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뭐 마스크라든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공통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소수에 대한 이런 대란은 이 대한민국만 지금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전 세계 다니면서 꿔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네. 요소에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에 이렇게 거의 100%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소만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앞으로 이런 폭탄들이 워낙 많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한 국가에 60, 70% 이상 의지하는 경우에는 수입 다변화는 물론이고 재고 물량 늘리고 또 필요하면은 국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전략 물자화해서 생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택시. 어릴 때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2025년 도입을 앞두고 공항에서 처음으로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 교통은 어떤 모습이 될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작은 기체가 힘차게 하늘로 떠오릅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을 섞어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오는 2025년 도입 목표인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이번 시연 행사에선 가상의 노선 3km를 안전하게 비행한 뒤 3분여 만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로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탑승권이 발급됩니다. 김포공항에서 코엑스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의 기능은 교통수단 간의 연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러자면 항공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2025년 초창기에는 기장이 직접 탑승해야 하지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2035년쯤엔 완전 자동으로 운행됩니다. 이 착륙장은 서울 주요 거점에 먼저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빠른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가 곧바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교통의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체와 함께 제작과 운송, 교통관리, 인프라까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에너지 분야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7번째 행사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오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발전 분야의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대규모 해상풍력과 차세대 태양광 등 자본과 기술 집약적 사업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지역에 최고 1m가 넘는 눈이 쌓이는 7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리면서 건물 4천여 채가 붕괴됐습니다. 관영 CCTV는 최근 네이멍구 둥라오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68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일부 산간지방에는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에게 공개 태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호텔방에 있다가 주민들 신고로 붙잡혀 간통죄로 징역 3개월과 공개 태형 17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는 아체주는 성폭력,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는 물론 혼전 성관계와 공공장소 애정 행각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집행합니다. 칠 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대기록을 쓴 두산, 이제 KT와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KT를 물리치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는데요. 1년 만에 만나는 두 팀의 가을 야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키움과 LG, 삼성까지 한 팀 한 팀 차례로 꺾고 한국 시리즈에 안착했습니다. 올라가면 항상 목표는 1등이지 2등은 끝나고 나면은 뭐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코리안 시리즈도 지금 하던 대로 선수들 뭐 뭉쳐서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습니다. 두산은 김태형 감독이 이끈 2015년부터 매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 3차례 우승했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은 예전 SK와 삼성 왕조도 쓰지 못한 기록입니다. 한국 시리즈에는 부상으로 빠졌던 탈삼진왕 미란다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뭐 공을 던질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들어와야죠. 한타자를 하더라도. 1위 결정전 끝에 정규리그를 우승하고 두산을 기다린 KT. 치열했던 시즌 막판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144경기째하고 타이브레이크 게임 그 두 경기가 저희 선수들한테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두산의 승리로 끝난 플레이오프 뒤 1년 만입니다. 복수나 결자해지보다는 상대가 두산 베어스란 명문팀이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부담도 가고 그래도 이 팀을 이겨서 우리가 우승을 한다면 좀 더 우승의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4위로 올라온 가을 야구의 지배자 두산과 첫 통합 우승을 노리는 막내 KT. 가을 야구 왕좌를 가리는 싸움은 오는 일요일 시작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 주식인 쌀의 품질과 맛은 품종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맛있는 쌀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종류의 쌀. 종류가 워낙 많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막상 품종을 보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품종보다는 브랜드나 지역명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 면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국산 쌀 가운데 2017년 개발한 해들 쌀은 일본 품종보다 월등히 맛있다는 평가를 받은 최고 품질 쌀. 삼광쌀이나 영호진미쌀, 오대쌀 등도 고품질 쌀로 인정받았습니다. 쌀 포장지의 품질 표시 사항에서 품종과 등급, 생산 연도, 도정 날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외국산보다 품질 좋은 국산 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쌀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끼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남미보다는 단일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고유의 밥맛을 느끼시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을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김치 냉장고에 둬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추나 마늘을 함께 넣으면 쌀벌레나 냄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쌀을 씻어서 불리고 물의 양을 적당히 맞추는 것도 밥맛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쌀겨 냄새가 배이기 쉽기 때문에 빨리 헹구어 버리시는 게 좋고요. 쌀의 영양소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불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쌀의 품종을 확인해서 고르고 밥 짓는 요령도 익혀두면 맛있고 건강에 좋은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 연구 결과 돼지에게 놀이도구를 줬을 때 덜 다투고 몸무게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 땅을 파는 돼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으로 물거나 코로 밀어내는 놀이도구를 개발했고 이를 돼지에 제공했더니 놀이도구를 주지 않은 돼지보다 몸무게 증가량이 8.6% 많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더 화려한 색상의 전목선인장 8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목선인장은 색이 더 다양하면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 내일은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9도에 머무르며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중북부와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는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은 오후 한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또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0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만 오전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